코로나 시대 자녀교육 6강 코로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러다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류사를 20분 동안 정말 구석기 시대부터 치면 70만 년의 인류 역사를 20분 동안 폭력성과 또 선한천사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좀 더 인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음, 좀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었나요? 공부를 해보면 좀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더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팬데믹 히스토리,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시대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히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 유행병의 역사죠.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제가 이 한 장의 표로 정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가서 볼게요. 네. 자, 인류 여명기에 세균이 많이 있었어요. 인류 여명기엔 우리 인류가 나무에서 생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균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사촌인 유인원과의 차이는 나무에서 초원으로 간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과 상관없이요. 그 다음 고대 아테네의 몰락. 여기 보시면요, 전염병으로 아테네가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시민 알렉산드로스의 죽음, 사망하죠. 고대 팍스 로마나 보면 서기전 165년에 역병으로 로마 시민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하루에 2,000명씩 사망합니다. 그리고 541년에서 542년에 유럽에서 아일랜드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희생합니다. 흑사병이 아닌가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세시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페스트 흑사병이에요. 1347년 기온 저하, 잦은 전쟁과 기아. 보면 이런 이 역병에는 전쟁과 기아도 좀 같이 오더라고요.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민에서 시민으로. 이 중세의 페스트 흑사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신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제들이 더 많이 죽어요. 왜? 수도원이라는 이 환경이 고립되어 있죠. 또 이렇게 좀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돌기에 딱 좋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냥 다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다면 이 신의 사자들이 더 건강하고 이 신의 사자들이 인간을, 우리 백성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신의 사자들이 더 많이 죽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신민에서 시민이 되어갑니다. 왜냐 하면 이런 흑사병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4분의 1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임금의 7배가 올랐다는 기록이 있고요. 기근인데도 말고기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죠. 인본주의,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 르네상스 시대는 그들에게는 정말 꽃이 피는 시기였지만 또 다른 문명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다 예전에는 이런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냥 다 그 지역에서 고만고만하게 있었고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더라도 거기에서 사망하고 끝나고 이랬다면 1519년 아스테카 제국 3천만 명 중에 25%,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천연두로 160만 명. 그리고 1525년 잉카 제국은 2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하게 됩니다. 누가 가져간? 바로 유럽인들이 가져간 이 천연두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요. 이 남미의 이 제국들은 이렇게 다시 복원되지가 못해요. 자, 그 다음 7번째 근대예요. 산업혁명과 결핵. 17세기 말 유럽 패스트와 말라리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위생,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도시의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농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게 되니까 도시 위생과 오염의 문제, 영양 상태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영국 리버풀 1840년 평균 수명이 상류층이 35세예요. 상류층도 35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중간층이 32세입니다. 하층민은 15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아마 엄청 높은 영아 사망률이 더 낮추기는 했겠지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산업화 진행으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4분의 1.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결핵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18세기 데카르트, 볼테르, 루소, 몰리에르, 실러, 스피노자, 로크, 칸트와 같은 사람들도 결핵을 앓았어요. 19세기 키츠, 에드거 앨런 포, 쇼팽, 파가니니, 발자크,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결핵을 앓았습니다. 자, 근대를 보면 콜레라, 급성 설사와 고열과 탈수로 수시간 내에 사망하기도 하는 이 콜레라가 엄청난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파스테르의 탄저균 발견, 결핵균, 1877년, 1882년 콜레라가 1883년에 발견이 돼요. 이 현미경의 발달에 의해서. 그러면서 또 1851년 파리 국제회의에서 질병과 싸우는 인류의 노력이 전 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또 개인의 어떤 삶과 관련된 제약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공동체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죠. 성숙한 시민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는 건 1851년 파리 국제회의 이전의 사고방식이지 않나. 무려 170년이나 뒤처진 사고방식 또는 시민의식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런 전염병들을 겪으면서 인류가 우리 함께 막아내자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된 거죠. 자, 현대로 와서 에스파냐 독감, 스페인 독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는 미국 시카고에서 나온 독감이에요. 그래서 미국 독감이 맞습니다. 미국 독감이 맞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이건 인플루엔자예요. 바이러스죠, 그렇죠? 1918년, 19년에 1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생겨난 거고요. 이때 18년, 19년에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의 3배예요, 3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죠. 조선도 일본을 거쳐서 전파돼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현대에는 어떠냐? 바이러스의 시기다. 세균성 질병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됐어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위생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체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위생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좋아졌어요. 잘 먹잖아요. 잘 먹고 과거에 비하면 이때 산업혁명 시기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안 좋은 환경에서 그에 비하면 일을 하는 시간도 좀 줄었고 꼭 그런 것만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형을 쉽게 바꿔서 백신 제작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세계적 교류가 활발해요.
길, 바닷길만이 아니라 하늘길까지 열려 있어서 예전에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병이 돌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다면 이제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팬데믹 히스토리를 보니까 인류 역사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전염병이 돌면 4분의 1 사망이었어요. 25%. 지금으로 치면 우리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겁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막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감염 위험 회피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사회 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배달은 더욱더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또 비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도 좀 더 경험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존 산업 구조도 좀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참 중요해요. 성숙한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뒤쫓아가고 있는 개도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성숙한 시민의식.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죠. 개인의 자유 중요하죠. 개인의 종교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불편함을 참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유럽이나 참 선망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나. 근데 그들의 이런 위기에서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저들 생각했던 것보다 좀 허당인 부분도 있고 훌륭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도 걸려버리죠. 그렇죠? 마스크 잘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시스템을 보면 어떤 방역, 의료, 그리고 역학,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여러 대처들은 좀 부족함을 느끼긴 합니다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우리 좀 어려운 가정들에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냥 미국처럼 돈을 막 찍어내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산을 세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이 참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즐거움을 좀 더 개발하고 그런 것을 누리는 홈 루덴스라고 하는 이런 경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집안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 힘들어, 도리어.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다양한 즐거움들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볼 거고요. 여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참 한국인들을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좀 그냥 좀 못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우려고 하는, 내가 좀 불편해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연대를 하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 좋게만 얘기를 하나요?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을 좀 촉진하고 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오지 않았나. 함께,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하고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거리두기가 되고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제가 이 별표 해놨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수업 방식도 좀 다양해졌어요. 컨텐츠, 영상 시청하는 것, 또 과제 수행, 또 실시간 쌍방향, 줌이나 미트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수업 방식들, 원격 수업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고는 퐁당퐁당 등교, 영재고는 날마다 등교. 교육부는 교차 등교 지시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 적어서 매일 학교 수업. 서울과학고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쯤부터 매일 등교 수업을 하고 있다. 무학년제인데다 학급당 학생 수도 15명 정도여서 네.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7명입니다. 15.7명이면요. 한 교실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는 어때요? 25명, 30명이 넘어요. 2019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인 학급은 모두 22,895개다. 전체 학급 23만 2,949개 대비 9.8%. 10%가 과밀학급인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72만 명이 넘는 거예요. 왜? 과학고 영재고는 학급당 인원수 15명이죠? 훨씬 더 수업의 질이 높단 말이에요. 15명이면. 교사 한 명의 에너지가 15명에게 가는 것과 30명에게 가는 것이 산술적인 2배 차이가 아니에요. 왜 어떤 학교는 15명이고 어떤 학교는 20명, 30명이냐. 이거는 정말 교사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아이가 15명인 학급에 속해 있다면 매일 등교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은 70% 정도가 매일 등교하고 있어요. 왜?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1년 동안 15명이에요. 선생님이 더 많은 관심과 피드백도 할 수 있는 이 15명의 아이들이 매일 나가는 교실과 25명, 30명이라 매일 나가지 못해요. 이 두 교실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어떤 학력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학부모님께 화내는 게 아니고요. 늘 교사로서 늘 그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과밀학급 해소,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혁신 수요를 반영했으니까 뭔가 좋은 거겠죠?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을 2023년부터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2022년 말고요. 2023년에. 당장 2021년과 2022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 신규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영역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교육은. 우리 BTS가 1위 하고 있잖아요. 군사, 국방도 6위.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10위권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세계 거의 10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반면 언론 꼴찌, 사법에 대한 신뢰도 꼴찌, 그리고 교육은 꼴찌 정도는 아닙니다. 평균에서 뒤에 쳐져 있어요.
좀 그 평균 이상으로 다른 역사, 우리 경제, 문화, 국방 이런 것들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교육도 좀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수 좀 20명 정도 될 수 있도록 정말 20명만 돼도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2배, 3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12명이란 인원이 한 사람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보살피고 성장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또 이 교육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15명, 16명 정도까지 제 경험도 그래요. 저는 도시학교에서도 있어봤고 시골 학교에서도 있어봤는데 한 16명 정도일 때 아이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16명 되니까 집단 활동도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다양한 수업 방식을 바꾸는 거 다양한 수업 방식도 중요합니다. K-에듀라고 해서 막 자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저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탄희 의원이 법으로 학급당 인원수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법으로 이렇게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인데요. 지식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라고 하는 지식에 대한 거예요. 이 교육학 교육 목표에 분류를 한 건데요. 기존의 학력이라고 하면 지식과 이해 적용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1세기에는 지식 이해 적용 수준이 아니라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고차 사고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학급 인원수 25명 되면요, 이 고차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요, 지식과 이해 수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얼마나 많이 기억해내느냐, 이게 학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산업화 시대 모델이에요. 아직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석평가, 창조와 같은 고차적 사고도 교실에서 해낼 수가 있다. 여기 있는 지식의 적용도 중요해요. 이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방법, 기본을 해야 돼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 양육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6강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게 기본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이 수업 들으시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약간 좀 평소보다 조금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6명에서 34명까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28명이 전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6명, 7명, 8명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전학을 오더라도 안정적인 학급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몇 명일 때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가? 16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16명 안팎인 학교는 거의 매일 등교하면서 또 16명이니까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좀 더 꼼꼼하게 지도해주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일수록 사람과 사람이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환경도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또 자녀와도 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본 이론을 잘 갈고 닦아놨으니까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워서 활용해 보신다면 코로나 시기임에도 가족은 더욱더 행복해지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